안녕하세요. 저는 이근우 교수님의 생물정보학 실험실에서 계산생물학을 전공하는 박사과정 1년차 윤상화입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신약을 발굴하고 개발함에 있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우선은 저희 실험실이 연구하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크게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컴퓨터 기반 신약 설계인 CAD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구조가 밝혀지지 않는 단백질의 구조를 예측을 한다던가, 단백질의 시간에 따른 구조적 변화, 혹은 단백질과 단백질 사이의 상호작용, 단백질과 그 단백질의 결합을 하는 화합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분자 메커니즘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이런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특정 구조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토대로 어떤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이런 분자 메커니즘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질병들에 대한 원인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특정 그 돌연변이 아미노산 D, 그러니까 614번에 있는 아스파테이트 아미노산이 글라이신으로 돌연변이 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그 전파력이 기존의 바이러스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것을 분자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더니 글라이신으로 그 돌연변이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숙주세포에 더 구조적으로 강하게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그 구조가 바뀌어졌다 라는 그런 결과가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특정 질병의 발병 원인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실험실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분자 메커니즘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이오 데이터들을 활용한 컴퓨터 방법들을 접목을 시킴으로써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표적 단백질들에 대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연구도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설명에서처럼 저희는 분자 모델링 연구를 통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이 연구의 주 목표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 단계에서 저희의 연구 분야를 설명을 드리고,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을 위한 전체 연구 과정, 그리고 각 단계에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드는 전체 시간은 약 20년, 그리고 그 이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전체 과정을 몇 가지로 세분화시킨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실험실은 전임상 후보 물질 도출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후보 물질 도출까지 기존의 실험적인 방법으로는 4에서 5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의 그 CAD 컴퓨터 기반 신약 설계를 통해서는 1에서 2년 정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전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목적이 전임상 후보 물질 도출이긴 하지만, 이처럼 그 인비트로 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표적 단백질을 억제하는 이니비터들을 발굴하는 데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도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전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 단계는 수많은 화합물들 중에서 여태까지 약물이라고 밝혀져 있던 화합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 물리화학적인 특성이라든지 그래도 나타나는 어떤 구조적인 특성들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델 또는 규칙, 도구 규칙이나 다양한 툴들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약물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는 화합물들만을 선별해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100만 개, 예를 들어서 약 100만 개의 화합물들로부터 약물과 유사한 화합물들로 판단이 되는 한 50만 개 정도의 화합물이 선별된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우리의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표적 단백질을 타겟으로 한 구체적인 모델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단백질 그리고 기존 약물 간의 구조적 특징에 기반한 모델 또는 표적 단백질의 결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다양한 약물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화학적인 특징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한 모델들을 활용해서 각 모델들이 나타내고 있는 특징에 부합하는 화합물들만을 2차 선별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까 약 50만 개 정도에서 적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는 범위까지 감소가 그 후보 화합물들의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여러 가지 저희 이 실험에서 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이처럼 다양한 모델들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화합물들을 선별을 하는 것을 버추얼 스크리닝, 우리말로는 이제 가상 스크리닝이라고 합니다. 이후 몇몇 과정들을 더 거쳐서 최종적으로 후보 물질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전체 과정은 거대한 화합물 DB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표적 단백질의 신약 후보 물질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화합물들을 추려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조건은 기존의 약물 데이터 혹은 그 약물과 표적 단백질 간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축된 모델을 통해서 반영이 된다. 그런 조건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이 분자동력학 모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결합의 안정성을 평가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약물과 단백질 사이의 결합 모드를 특히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특정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새롭게 선별된 약물들이 과연 이 실험을 통해 선별된 기준에 부합을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잘 바인딩이 되는지 바인딩이 잘 되지 않는지 시각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어떤 구조적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통계학적인 분석이나 아니면은 근래에는 머신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분석들을 통해서 수치화시키고 평가하는 데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설계하거나 신약 후보 물질을 도출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에서는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화합물들을 선별할 수 있는 모델들의 종류가,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들의 종류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앞선 설명에서처럼 화합물들을 선별하는 각 단계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이 활용이 되긴 하는데, 이 모델들은 보통 하나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저희 실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 파마코퍼 모델은 표적 단백질, 우리가 원하는 표적 단백질 기존 약물들 간의 결합 특성을 반영을 함으로써 이 모델에서 나타낸 결합 특성과 같거나 혹은 유사한 화합물들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선별을 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델은 표적 단백질의 구조적 특성 반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자 도킹 연구를 해서 다음 단계 분자 도킹 연구를 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표적 단백질에 잘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잘 결합을 한다면 이 파마코포 모델에서 나타난 결합 특성, 즉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결합 형태를 그대로 단백질에 결합했었을 때 동일하게 나타내는지를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화합물들을 추가적으로 선별해내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당연히 각 모델들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두 번째 분자 도킹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보다 조금 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이를 저희가 하는 신약 설계 방법에 개발 방법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약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구조적인 특성이든 물리학적인 특성이든 최대한 많은 특성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는 화합물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합물을 제한하는 것이 신약 후보 물질 도출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신약 개발 혹은 설계에 사용되는 기계 학습 또는 딥러닝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떤 원리와 방법으로 구현되는지에 대해 공부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도 포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딥러닝 기반의 다양한 신약 개발 및 설계 방법들을 소개하는 두 리뷰 논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화합물의 물리학적인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 그 중에서도 양리학적 특성에 해당되는 바이오 액티비티, 흡수성, 대사성, 독성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ADMET 모델들을 구축하는데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기존에는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바이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모델들을 구현을 했는데 딥러닝을 활용하면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향상된다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었고, 이러한 특성들은 어떤 타겟에 스페시픽한 특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딥러닝이 더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몰 몰레큘 디자인이라는 것도 이 RNN이나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통해서 스몰 몰레큘 디자인 모델을 구축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인공지능은 기본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기계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들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다음 세대로서 멀티플 레이어를 활용을 한다는 점이 이제 그 머신러닝과의 차이점이고, 다량의 복잡한 자료들로부터 핵심적인 내용을 선별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 우선은 그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저도 거의 입문자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머신러닝에 대한 분류와 딥러닝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면은, 머신러닝이 기존의 전통 프로그래밍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전통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규칙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얻어내는 과정은 약간 인간의 힘을 빌린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은, 머신러닝은 그와 다르게 데이터와 해답을 가지고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그 규칙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활용해서 미지의 데이터로부터 이 규칙을 적용시켜서 또 다른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머신러닝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이 있고, 그리고 딥러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신러닝의 다음 세대로서 기반은 이 인공신경망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상으로 봤었을 때 이 인공신경망도 실제로는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공신경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심층신경망이라고 불리우는 딥뉴럴 네트워크, 즉 이 자체가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딥뉴럴 네트워크를 보완하고 응용한 부분들이 CNN, RNN, 합성극신경망, 순환신경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분자 디자인 모델을 만드는 데 이용한 RNN을 이해하기 위해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우는 ANN의 모델의 구성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N은 인간 뉴런의 신호 전달 방법을 토대로 구축된 수학적 모델로, 인간 내의 신호 전달에서 각 뉴런에 전달된 자극들이 특정 인계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신호를 다음 뉴런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입니다. ANN은 이렇게 인풋 레이어, 그리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히든 레이어,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로 구성이 되며, 뉴런의 자극과 같은 입력값들이 인풋 레이어로부터 출발을 해 히든 레이어로 전달되고, 각각 전달된 입력 신호들의 합이 인계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아웃풋 레이어에 그 결과값을 출력하는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히든 레이어는 그 셀 바디처럼 작용을 하면서 활성화 함수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입력 신호의 총합이 활성화를 일으킬지 일으키지 않을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극들을
각각의 자극들을 활성화 함수에 넣어서 결과값을 보았더니 임계값보다 크기가 작다. 그러면은 값을 출력하지 않고 임계값보다 크기가 더 크다. 그런 경우에는 값을 출력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제 특정한 임계값에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자극들, 즉 입력 신호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적은 자극이지만 실제로 특정한 임계값에 빠르게 도달하게끔 하는 자극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러한 각각의 자극들에서 어떠한 것들이 더 중요한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 이런 가중치들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x1 자극이 x2 자극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은 x2에 x1보다 더 큰 3이라는 입력값이 입력이 되었더라도 x1에 부여된 웨이트의 값이 4로서 더 그 x2에 부여된 가중치 2보다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실제로 계산되어지는 값은 8이 되고 이 x2 같은 경우에는 6이 됩니다. 즉 실제 임계값 총합에 미치는 영향이 x1이 작은 값이 들어오더라도 더 큰 값을 더해주게 됨으로써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가중치들을 알고 있다면은 x1과 x2의 어떤 조합으로 입력값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따라서 x1, x2에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결과값이 출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그 모델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통해서 이 x1이라는 값에 대한 가중치, x2라는 입력값에 대한 가중치를 구하고, 이 구해놓은 가중치가 적용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x1, x2 값이 오더라도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이런 모델을 통해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분자 모델 디자인에 활용된 RNA에 대한 정의와 이를 활용한 언어 모델을 예로 들어 분자 모델 디자인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최종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신경망을 포함해 대부분의 신경망들은 이 히든 레이어에서의 활성화 함수를 통해 도출된 결과값을 오직 이렇게 출력층의 방향으로 전달을 하였으나, 이 RNN 같은 경우에는 이 값들 활성화 함수를 통해 나온 결과값을 아웃풋 레이어 방향으로도 보내면서 다시 히든 레이어의 다음 시점 계산의 입력으로 보내는 특징을 가집니다. 우선 RNA의 기본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전 그 뉴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인풋 레이어 그리고 활성화 함수를 가지고 있는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각각 인풋 벡터 그리고 아웃풋 벡터, 그리고 이 히든 레이어 층은 이제 셀이라고 불리우는 셀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여기서 셀은 히든 레이어에서 가지고 있는 활성화 함수를 통해 마찬가지로 결과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게 이 셀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 나온 결과값을 다시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보낸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했는데, 이런 특징은 이전 결과값을 다음 시점에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메모리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러한 셀들을 메모리 셀 또는 RNN 셀이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시점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이렇게 시점 1에서 입력된 이 x1 값으로부터 RNN 셀의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 구한 결과값, 이 결과값을 h1이라고 하고 히든 스테이트 밸류라고 합니다. 이 h1 값은 이 첫 번째 시점의 출력 값으로 출력 값으로 마감과 동시에 다음 시점, 즉 두 번째 시점의 h2를 구하기 위한 입력 값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구해진 h2는 아웃풋 벡터로 출력이 되고, 마찬가지로 다음 시점인 세 번째 시점의 h3를 구하기 위한 입력 값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최종 그 결과를 출력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RNNA 같은 경우는 은닉층, 즉 히든 RNN 셀의 각각의 시점에서 바로 이전 시점에서 나온 결과값을 자신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재기적 활동을 한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이런 특징을 이용해 다양한 언어 예측 모델 그리고 언어 생성 모델에 활용이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주로 사용되는 What will the pet cat sit on? 이라는 훈련 문장을 통해 구축된 RNN 언어 모델로 on을 한번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what을 입력을 받으면은 첫 번째 시점의 결과값으로 will을 출력을 하게 되고, 이 will이 다음 시점의 입력이 되어 더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는 그 다음 세 번째 시점의 입력이 되고, 이 시점에서는 pet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시점에서는 sit을 입력값으로 쓰고 on을 결과값으로 조출을 해내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마지막에 도출된 on은 c라는 입력값에 의해 도출된 결과값이지만, 실제로 앞의 what, will, 그리고 그리고 cat이라는 각각의 입력값들을 반영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what을 통해서 will을 예측한 값이 이 전 시점 셀에 기억이 돼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처럼 최종적으로는 sit을 통해서 on이 나왔지만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 즉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다양한 언어 모델들의 활용이 되어질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했던 단어들을 한번 화합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what은 메틸기, will은 CH2, 더는 CHO, pet은 NH2, 그리고 cat은 벤젠링, sit은 카복실기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화합물이 있다면은 과연 이 마지막 on의 위치에는 어떤 그 특성을 띠는 이런 것들을 기능기라고 하는데, 어떤 기능기가 올 수 있는지 예측을 하는 모델을 그대로 접목을 시켜서 그 분자 모델 디자인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위에서 설명드렸던 언어 모델이 다양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훈련 문장을 통해 훈련된 모델이라면은 이 on 위치에는 전체 문장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바꾸면서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보다 다양한 단어들이 예측이 되어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존 화합물 DB에 존재하는 수많은 화합물로부터 훈련된
그 분자 모델 디자인 모델이 있다면은 이 마지막 온 위치에 올 수 있는 화합물 기능기 역시 다양하게 예측이 될 수 있다는 점으로서 랜덤하게 화합물을 디자인을 해내는 것이 RNN을 활용한 그 스몰 몰레큘 디자인 모델의 원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RNN을 활용해 구축을 이 분자 모델 디자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화합물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 이러한 텍스트들을 전처리하는 과정인 토크나 예를 들면서 실제로 언어 모델에서도 이 앞선 문장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토크나를 이용해서 문장을 구분을 하고 이 구분된 문장을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로 바꾸는 여러 가지 몇몇 기법들, 특히 그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분자 모델 디자인에서는 그 원핫 코딩으로 불리우는 방법을 통해서 숫자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또 이를 벡터로 표현하는 임베딩 등의 방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번 발표에서는 이런 그 방법적인 단계보다는 어떤 원리 때문에 이 RNN을 분자 모델 디자인에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으로 발표 준비를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